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이탈리아 연정무산이 국제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미 간의 핵 협상,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또 감산 협의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락, 이런 이슈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 정치 경제적 리스크들을 집중 점검해보고 향후 금융시장의 전망도 함께 깊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투자증권 임재균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커머스 담당하는 임재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키움증권 홍춘욱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뭐 홍 박사님 소개 안 하셔도 다 아실 테니까.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네, 저는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연주 연구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 이탈리아 정국이 왜 이렇게 삐걱거리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3월달 선거에서 어떤 당도 이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게 그렇죠. 일단 이런 불안정의 씨앗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기존의 좌파 연정이라든가 우파 연합 그리고 오성 운동 등 이 네. 세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주요 정당들이 모두 30%대 정도의 어떤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서 황금 분할. 황금 분할이라면 황금 분할이지만 네. 그 연정을 하고 있는 파트너들이 마음이 한 번만 바뀌면 금방 연전이 깨지는 그렇죠. 그 그렇죠. 불안정한 구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또 새 그 정치 집단들의 성향들이 너무나 또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EU 쪽, 친 EU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좌파 연합이나 이전 연정을 주도했던 곳은 일단 뭐 친 EU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네. 이런 EU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개선해 나가자라는 쪽이 있다면 오송운동 연합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반EU적인 태도들을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약간은 또 좌파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우파 연합 내에 있는 특히 북부연맹 같은 곳은 분리 독립운동을 주창하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우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연정 구상이 힘들어지다가 오송운동 연합과 그리고 우파 쪽에 있었던 북부연맹이 어떻게 본다면 적과의 동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새롭게 구성될 어떤 주도적인 총리, 주도적인 장관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반EU 성향의 태도들을 보였던 사람들도 대거 포진됐을 뿐만 아니라 그 나오게 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유로존을 갖다가 이탈할 것 같은 이런 뉘앙스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대거 흔들렸고 여기에 또 이탈리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네. 역시 이런 경제장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부터 일단 오송운동 연합 같은 경우는 재차 내각을 구성했다가 시도하는 중입니다만 북부연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총선거를 새로 하자. 그러면 이제 총선거가 가장 빨리 치러져도 7월 말 정도에나 치러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만 해도 3달째 정보 없는 나라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네. 이게 또 7월에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7월에서 정말 이 분할 구도에서 정말 반 EU 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2015년 7월 그리스의 그 시리자 집권 이후에 네. 유로존 구제금융에 대한 찬반 국민 투표가 이렇게 악몽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이 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렉시트 얘기 나올 때 하고 지금 사이즈가 그 이탈리아가 그리스의 한 7배 경제 규모 아니에요. 지금 영국 나가고 난 다음에 유럽의 세 번째 맞습니다. 사이즈인데 지금 이탈리아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충격이 굉장히 클 텐데 어쨌든 안 나가기 위해서는 그
그 연정 구성을 다시 한번 지금 협의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연정 구성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연정 구성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우송운동은 말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동맹당 같이 연정 구성을 해야 되는 이 북부 동맹당 같은 경우는 연정 구성을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연합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네. 의미는 결국 연정 구성 가능성이 조금은 미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반영하고 있고 네. 그럼으로써 금리라든가 시장도 되돌림 현상이 오늘은 좀 나타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 2015년 그리스 사례가 우리들한테 반면 교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중에 63%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구제금융 반대 찬성. 그러니까 네. 구제금융 우리 거부를 하겠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긴축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국민이 과반수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혹독한 조건의 구제금융을 수용하는 일이 결국 그 뒤에 그렇게 벌어졌죠. 됐죠. 네.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이 유로존을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네. 나오는 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자유지만 나오는 건 자유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이다. 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끝도 없이 은행 앞에 줄을 서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 그 땡볕에 서 있던 네. 모습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유로존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각국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드라크마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드라크마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모든 돈들을 야 은행이 그냥 놔둬.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부터 새로운 화폐 드라크마로 교환해 줄게. 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조금이라도 유로존을 이탈한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 모든 저축을 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은 전부 돈을 묶이죠. 묶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나라로 옮겨두는 게 최선의 재테크 그렇죠. 전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은행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 은행으로 갖다 놓는다. 유로존의 다른 나라 은행으로 갖다 놓는다는 건 곧 뱅크런이에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르만 사태라든가 또 그 뒤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구제금융에서 보듯 뱅크런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네. 그걸 국가가 스스로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 은행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데 네. 은행이 녹아버리는 경제 상황이 출현하기 때문에 사실 이탈리아 리브가 될지 이탈렉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지금 벗어나서 시스템을 새로 짜겠다라는 그런 건 사실상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다만 금융시장이 걱정하는 건 2015년 7월에 있었던 그리스 사태 때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통들이 더군다나 GDP 규모만 하더라도 1.9조 달러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게 시장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가기는 힘들다. 근데 중간에 불확실성이 아주 싫다. 이 오소운동연합이랑 북부연맹이 네. 만약 정권을 잡아서 정말 내각을 구성한다면 네. 그 사람들이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러니까 시리자도 그때 네. 생각해 보시면 음. 안 될 거란 거 알면서도 국민 투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브렉시트처럼 한번 해볼 그렇죠. 가능성은 그러니까 유로존에 대해서 반 EU의 태도들을 가지고서 정권을 잡았는데 있죠. 네. 뭐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공약을 그 자리에서 무르게 되면 다음번에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런 정치적인 갈등이랄까 위신 또는 관성 이런 게 금융시장의 제일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넘어가는데 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다음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이분이 뉴욕에서 공식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하는데 아직 회담까지는 안 갔고 만찬만 일단은 한 상태고 회담은 이제 앞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있는 중이죠. 네. 어떤 내용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 혹시 뭐 당연히 그 중요 의제는 비핵화겠죠. 다만 이제 뭐 거기서 조금 더 깊게 본다면 결국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선 보상 후 폐기 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선 포기 후 보상. 네.
이런 식으로 두 국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 나서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리비아식 모델, 그래서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는 부분은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모델, 단계별로 핵포기가 진행되는 만큼 중간중간 보상을 주는 방식, 그걸 진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단계별로 보상을 줄지, 그리고 얼마만큼 핵포기의 단계를 나눌지, 이런 부분을 아마 조율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너무 잘하시는데. 임정인 연구원 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잘 돼요? 네,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경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고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뭔가 업적을 이뤄야지만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둘의 뭐 이제 불다리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번 핵펀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삐걱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역시 미국 사람들은 좀 화끈한 대통령을 강한 좋아한다. 대통령 좋아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자랑하는 거죠. 아, 나 북한을 굴복시켰다. 이렇게 하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또 면을 세워준 제4차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네. 또 협상장에 못 이기는 척같이 끌려왔기 때문에 네. 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최근 발표됐던 그 트럼프 대통령 트윗, 요새 완전 트윗이 그냥 최고 히트인 것 같아요. 원래 트씨는 트윗으로 그래서 트윗에 보니까 뭐 만족할 만한 회담이었다. 네. 그리고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고위급이 왔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트윗을 날리는 걸 볼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순항 중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그럼 우리 증신 좋아요? 그거랑은 또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아니 지금 증시 무지하게 뜨겁던데. 그러니까 그 무거운 주식들이 다 상한가 치고 막 그러니까 일제히- 건설주가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 로템 상한가, 모 상한가, 뭐이 본부장님 참 그게 추억이 새로우실 것 저 같습니다. 관련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저 불행하게도. 예, 이제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엇갈려 있겠고 지금 악재, 호황재가 섞여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분명 가장 큰 수혜는 외환시장 같아요. 지금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네. 주요 또 이머징 통화들이 다 약세잖아요. 터키 리라라든가 네, 네. 예, 다양한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결국 그 같은 기간 지난 한 3, 4, 5월부터 시작돼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쭉 상승하는데 주요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원화시- 한국 원화가 제일 강해요. 네. 결국 여기는 뭐가 있느냐? 과거에 우리나라 환율 외환 시장에 컨트리 리스크가 좀 있었던 거죠. 있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많이 완화됐다라는 게 외환 시장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제가 좀 모호하다 말씀드린 게 주가가 그때부터 별로 오른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는 올랐죠. 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주가, 즉 로컬,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은 좀 업종별 차별화가 심해서 그런지 그게 아주 크게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이 좋고 어떤 쪽이 나빠요?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일단은 이렇게 남북 경합이 가면은 당연히 건설 쪽이 좋긴 한데요. 네. 최근에 너무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일단은 아직까지 실현되는 거는 뚜렷하게 결승되는 건 없고 네. 그게 꼭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려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건데 그 몇 년치가 눌려 있던 게 한 번에 확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더 올라갈 여력은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좋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북한 문제가 해결되다 보면은 사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 쪽 관광객들 방문하면서 그런 화장품주라든가 그런 쪽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중 간에 지금 여전히 해결이 안 났잖아요. 그죠? 무역 마찰. 네. 네, 그 맞습니다. 지금 왜 해결이 안 나요? 뭐 중국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는 이제 긍정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이유가 중국 측에서 수입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럼 그 정도로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나 했는데 네. 결국엔 트럼프 정부에서는 아직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5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6월 15일에 효력 발생을 시키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6월 15일에 정말 효력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네. 6월 2일부터 4일까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마지막 3차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1, 2차에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네. 3차에서는 뭔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하드볼을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트럼프는 항상 하드볼을 먼저 던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도 하드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협상을 아마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그 협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잘 타결나요? 이게 좀 그 둘 다 다칠 때가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한테 이런 이슈를 물으면 잘 될 거예요라고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둘 다 죽자고 싸우면 너무 상처가 크거든요. 둘 다 내상을. 내상을 아주 크게 입는 게 네. 일단 뭐 중국은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 비중이 40%가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캐파 생산 설비가 다 수출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혀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중국 입장에서 경제가 일거에 식어버리는. 또 나가서 지금 현재 2기가 시작됐잖아요. 시진핑 정부 네. 2기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또 지급 준비율도 인하하고 경기 좀 부양하는 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 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다라는 것이 제일 큰 리스크가 되겠고 미국 입장에서 또 아픈 게 뭐냐 하면 미국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비행기랑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업종이 대중국 수출 상위 1, 2번 품목이에요. 네. 즉 보잉의 비행기들이라든가 GM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들이 네.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인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처음에 자동차 나올 때 뭐 스텔라 기억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엔진은 아주 크진 않은데 네. 차체 외형만 보면 굉장히 큰. 네. 좀 어떻게 본다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면 이게 바로 미국 차들이 네. 이런 그 막 이 마이카 시대가 시작된 중국에서 굉장히 잘 인기가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 GM을 비롯한 보잉이나 이런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전체 제조업 고용에서 그 두 업종이 한 17%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이 업종들의 또 특징이 다 고액 연봉자들이에요. 음. 오랫동안 숙련을 쌓아야 되는 업종이니까 네. 이런 고액 연봉 일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그 근처에 6개 정도의 저임금 또는 저소득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면 한 2천만 명 정도가 중국이 만약에 보잉이나 GM에 대해서 네. 꼭 그렇게 관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어요. 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최근에 고생할 때 보면 뭐 이 차 사지 마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러 갔는데 너 이 나라 회사 자동차를 꼭 사야 됐어라는 눈 한 번 주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전혀 관세라든가 그런 거 없이도 언제든지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드 문제 났을 때 아무 말 안 했대요, 중국 정부는. 근데 옆에 폭스바겐이 그 크게 현수막을 붙였다는 거예요. 저 차 사드 나라 차다 이렇게. 암 하나도 안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 2012년 도요타처럼 고생하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제나 열려 있다라는 걸 잘 모르시나 봐요. 지금 여기는 주어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이 서로 파트너들 사이에 네. 너무나 큰 피해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 역시 조용권님 말씀대로 음.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최종 협상을 앞두고서 한번 견제구를 좀 세게 던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또 중국은 이번에 리커창 총리 주재로 공무원 회의 열어가지고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소비재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를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또 카드를 조금씩 보여주는 게 두 나라 모두 협상은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 협상이 다 그런 거죠. 잘 버티면서 조금씩 카드를 줘. 우리는 과거에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뭐 요즘 잘하는 건지. 한번 두고 보죠.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
국제금융센터에서 뭐 보고서도 내고 그랬던데 어쨌든 간에 그 국제유가 최근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네, 최근에 국제유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수요가 늘어나고 가장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오펙 주도 감산 2017년 1월부터 시작했죠. 그로 네. 인해서 공급이 축소되는 거. 수요 증가와 공급 축소 같이 일어나니까 유가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또 그와 함께 이제 불확실성 변수인 이란 핵협상 파기라던가 네. 아니면 뭐 베네수엘라 쪽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가 강세를 좀 견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란 그때 핵합의 파기할 때 미국이 네. 그때 유가가 급등을 한 거죠. 네, 그때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었죠. 그랬죠. 네. 그리고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에 조금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임재균 연구원, 네, 그 아부다비의 다운스트림 인베스트먼트 포럼에 갔다 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바로 중동 산유국들의 그 현재 상황, 네.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좀 일단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에드노께서 한 다운스트림 인베스트 포럼이 네. 마른 포럼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였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다운스트림 쪽 투자를 발표한 건데 일단은 왜 이렇게 중동 국가가 다운스트림 쪽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갈 거라는 거의 확신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네. 하지만 14년 하반기부터 유가는 하락을 했고 15, 16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러면서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되고, 근데 그러다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이제 원유 의존도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경제 다변화를 통해서 약간 버퍼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마침 자기들의 그 원유 생산국이다 보니까는 피드스탁에 대한 경쟁력 있는 거고, 또 마침 수요가 아시아 쪽에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네. 중동 쪽이라는 지리적 이점 이걸 살리자라고 이제 전략을 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모습이 UAE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네.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회사들 좀 좋아지겠네요. 좋아지겠죠. 플랜트 수출을 한번 네. 해보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쪽 포럼에서는 그 국내 건설사라던가 정유학 회사들이 이제 대부분 참석을 했는데요. 네. UAE 같은 경우가 2025년까지 4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뭐 유럽 쪽 여러 국가의 이제 기업들이 참석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네. 간에 이 파이 자체가 커졌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그래요. 있다고 보고요. 다 지분만큼 나눠 먹는다고 보면 그죠. 그렇게 커지겠죠. 그리고 15, 16년도에 이제 이 발주가 잘 안 나왔었는데 유가 자체가 이제 굉장히 낮다 보니까 중동 국가에서는 발주를 내기가 어려웠던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유가가 회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주가 나오는 지금 것도 빨리 있고. 투자해 놓자.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유가가 상승을 해서 투자가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가를 부양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있죠. 네. 어쨌든 특히 간에 사우디가 좀 원용으로 그죠. 좀 그죠. 사우디가 굉장히 유가 부양 의지가 강한데요. 원용으로 지목받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사우디 이렇게 유가 부양 의지가 강한 거는 아무래도 아람코 상장인데, 그렇죠. 아람코 상장이 비전 2030의 일환으로서 이 그 자금을 가지고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 결국에 네. 이제 컨셉 자체는 UAE랑 똑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유가 부양 의지가 강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현주 연구원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향후에도 오펙의 감산 의지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럼 증산 논의는 좀 단기적인 거고.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속도 자체는 굉장히 완만할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완만한 속도 상승 흐름을 보이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과열 국면으로 가는 걸 좀 약간 사우디나 러시아 이런 오펙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좀 같아요. 더 속도 조절하자고 그죠. 하겠죠. 그왜 그러냐면은 결국엔 과열 국면으로 간다는 거는 설비 투자가 너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거고, 과거에도 봐서 알겠지만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요 둔화, 그리고 결국에는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수요 둔화에 따른 그 유가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긴 한데 어쨌든간에 트럼프가 지난 4월달에 트위터를 통해서 네. 고유가 비판했고 네. 사우디 같은 경우도 그 전까지는 이란 핵 합의가 파기하기 전까지는 유가 상승 일본도의 멘트를 하다가 네. 그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파기하고 나서 글로벌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UAE 에드녹 포럼에서도 이제 UAE의 국무장관이자 CEO가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에서 유가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건 유가 안정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펙 자체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너무 국가 경제 자체가 유가에 의존하다 보니까는 그럼 유가가 하락하면 재정 수입이 망가지고 그러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버퍼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은 네. 혹시 유가 더 못 간다 뭐 이런 생각? 저희도 국제 유가 $70 정도면 다 행복한 레벨 아니냐라는 네. 쪽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상반기 1분기에 미국 코너코필립스 비롯한 미국의 셰일 오일 기업들 그 재무제표들 좀 열어보면 네. 다 이게 그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들이 다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어요. 양쪽이 예, 그러니까 맞아 상당히 경쟁력들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힘들었던 기업들 구조조정도 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대략 한 50불 중반 정도면 이게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으로 셰일 오일 기업들이 바뀌어져 있는데 너무 많은 이익을 내면 투자가 또 활성화될 테니까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해서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면 아까 우리 임영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산유국들 재정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하니까 쉐일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적절한 약간은 보면 적정 마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수준에서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게 이번에 국제유가 70불 막 넘어서자마자 오펙이 증산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지는 그렇죠. 게 역시 이렇게 감산의 효과는 확실히 봤는데 또 증산을 하면 상단을 한 75불, 70불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걸 시장에 또 시사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좀 국제 유가가 강보합 정도는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에 관한 멘트는 실제 증산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장 관리용 멘트였다. 증산을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 관리용 멘트였다. 왜냐하면 위로 가는 것보다 밑으로 가는 게 사실 더 무서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증산했다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네. 코멘트로 저희는 좀 보는 편입니다. 저희 하우스랑은 조금 다른 의견을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좀 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뭐 70에서 75달러 정도 밴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좀 한 단계 내려간 55에서 한 6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아까 홍춘옥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 밴드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55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셰일 생산량이 이제 수익성이 감소해서 공급이 축소가 되고 65달러 이상으로 가면은 셰일 생산이 이제 증가를 하는 건데 그로 인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단이 추가적으로 오르기는 힘든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70달러 선을 넘어섰으니까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제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 재균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OECD 원유 재고가 거의 5년 평균치에 좀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재균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그냥 던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이 감산에 출구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6월 오펙 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증산을 바로 하진 않겠지만 그걸 논의를 시작하면서 올해의 상단은 좀 막으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뭐 유가 밴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아래 레벨 다운된 유가 밴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유가에서는 좀 넘어가서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흥국 리스크도 나오고 뭐 6월 위기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거기다가 이탈리아 리스크니 등등 뭐 이런 게 지금 시장이 무지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외환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달러 강세가 상당히 강해요. 달러가
최근 들어서서 그 유로화 대비해서도 강세일 뿐만 아니고요. EM 통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강세로 돌아서 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출현한 그 지난해 상반기 이후로 한 거의 1년간 달러 그렇죠. 약세였는데 올해 1, 2월부터 분위기 달라지더니 3, 4월부터는 확실히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는 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 고민이 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유로가 저렇게 이탈리아 문제들이 심각해졌으니까 이 QE 올해 종료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 QE를 과연 종료할 수 있겠는가? 못 저기 양적 하겠죠.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정도에서 그냥 가게 된다면 이 EU 쪽의 어떤 금리 상승이나 경기 회복을 보면서 작년 유로화 강세가 출현했던 건데 올해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들도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미 연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는데 네. FOMC 열리는데 이 얼마 전 했던 5월 FOMC 보면 이 또 달러 강세에 확실히 부담을 느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거 일시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부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살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렇죠. 쪽으로 보여서서 시메트릭 이런 얘기도 네,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 이야기했지만 한 7월 정도까지는 달러 강세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는데 네. 조금 달러 강세가 막 계속 달려가기보다는 좀 달러 강세의 탄력은 그 경과 한 6, 7월 정도 지나면서는 탄력이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다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가파른 달러의 강세는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어느 있습니다. 한 레벨에 도달해서 거기서 대충 그냥 유지되는 정도. 그렇죠. 98일지 아니면 누가 뭐 이야기하는 103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 그 선을 그으면 또 의미 있는 다 레벨들이더라고요. 거기가.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94 넘어서 96, 97 그러고 96, 있죠. 97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근데 방송될 때는 얼마가 돼 있을지 아,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네.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 올라가고 있는 속도가 대단히 또 가파르기 때문에 네. 저희 생각에는 일단 한두 달 정도는 더 달러 강세를 점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유로존이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좀 진정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고 나면 달러의 강세가 아주 급강세가 오히려 3분기에는 좀 진정됐다가 다시 그 뒤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또 스탠스들 바뀌는 걸 봐가며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달러는 좀 강보합 정도를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22 통화 정책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나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여기 또 딴 거를 또 질문을 해보죠, 뭐. 채권 시장이 좀 많이 요동을 네, 쳤잖아요. 그죠? 네, 이탈리아 사태 때문에. 네 맞습니다. 당분간 그 변동성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탈리아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어느 정도 변동성 자체는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나 있어요. 유럽 시장. 그죠. 특히 유럽 네. 시장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원래 네. 2년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고 네. 이런 거에서 보듯이 약간 좀 변동성 자체는 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가 이탈리아라던가 이런 유럽 쪽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은 다시 이제 상승하는 안정화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네. 지금 유럽 저 좀 흔들흔들하고 신흥국 또 뭐 위기설 나오고 이런 등등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믿을 건 금, 달러 다음에 비트코인 세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근데 네, 비트코인 다시 올라간 거죠 지금? 비트코인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가요? 조금 올라오고 오르다가 있나요? 네, 소폭 또 이제 다시 하락하고 떨어졌나요?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페드의 금리 인상 기조를 탄 상황에서 네. 신흥국들로부터 자금이 이탈되고 뭐 좀 취약국들 같은 경우는 뭐 위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 달러라는 게 이탈이 되기 위해서는 네. 두 가지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신흥국들이 달러를 국가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서 달러를 넣을 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아니면 자본수지 예, 자본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사실 경상수지 흑자가
조금 더 안정화된 달러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네. 나가지도 않고 네. 계속해서 유지돼서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근데 지금 신흥국 위기설이 나오는 국가들,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를 보면 대부분 다 경상수지 적자국이거든요. 그럼 만성 적자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그런 고유의 국가들의 펀더멘털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신흥국 위기설로 퍼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아시아 신흥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가 굉장히 풍부해요. 외환보유국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르헨티나나 터키 이런 이슈가 뭐 신흥국 위기설로 퍼지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앞으로 금융시장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전망을 좀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1분씩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임재균 연구원. 네, 일단 단기간에는 좀 약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경제 지표,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네. 시장이 좀 약간 확신을 가지면서 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했던 기대치 대비 실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떠냐는 걸 측정해 보면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마이너스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대치에 비해서 실제치들이 최근에 좀 안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조금만 확대되더라도 이게 연쇄적으로 좀 나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기대보다 너무 나빴던 경제 지표들이 또 나빠졌다 이제 다시 또 좋아지는 사이클로 돌아서는 그런 징후들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6, 7월 잘 넘기면 또 금융시장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또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경제 여건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권업에서는 하반기 전망을 굉장히 많이 세미나를 하고 다니는데요. 네. 굳이 뭐 나누자면 상저하고로 인해서 6, 7월, 8월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나 4분기부터는 지수의 상향 돌파를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몸을 움츠리고 4분기의 상승을 좀 대비하자. 그래서 저희 제목이 아직 접시를 뺄 때가 아니다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몸을 낮추지만 아직 접시를 완전하게 빼기보다는 지금 매수하는 전략, 뭐 과도하게 시장이 반영을 하면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